네, 지금부터 2021년 제12회 인공지반 녹화 대상 공모전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공모전은 인공지반 녹화의 저변 확대와 우수 소재 및 기술 장려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와 사단법인 생명의 숲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생명의 숲의 숲조상팀 이호연 활동가입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지금부터 2021년 제12회 인공지반 녹화 대상 시상식 및 특별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구영창 회장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창입니다. 벌써 이제 올해도 한 해가 또 다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다고 하기는 좀 미세먼지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걸어오다 보니까 뭐 아주 날씨가 온도가 적당하고 굉장히 좀 쾌적한 그런 온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날씨가 11월 19일이고 어제가 수능을 할 정도면은 되게 좀 막 추워서 많이 떨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지구 온난화의 한 또 단면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을 약간 하긴 했는데 뭐 다음 주부터는 다시 추워진다고 하니까 또 뭐 그렇게 큰 이변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후 날씨 얘기를 먼저 드린 것이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 하셨던 그 코로나로 지금 2년 동안 고생을 하셨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요소수 문제로 또 많은 사회적인 또 소란이 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 그 기후에 관련된 문제들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인류 문명의 발달이라는 게 결국은 자연 파괴나 또 도시화를 통해서 많은 환경을 파괴하게 된 뭐 그런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도시화가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철에 많이 느끼시겠지만 그 반사광 또 복사열 또 이렇게 지나다니는 상가에서 나오는 그 에어컨 그 실외기의 그 열풍 또 자동차의 배기가스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꿈꾸기는 좀 도시지만 도시 같지 않은 숲 같은 그런 도시 또 이런 자연적으로 단열이 되고 차열이 되어서 좀 쾌적한 그런 건물 그래서 가능하면 에너지를 최소화시키고 또 모두가 또 같이 노력하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아마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아마 우리들의 꿈이자 또 어떤 바람일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저희가 우리 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옥상 녹화나 벽면 녹화가 가장 그 쉽게 접근하면서 또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계속 지금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막상 이게 뭐가 변화되기는 또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녹화 대상 출품작들을 보면서 그나마 좀 많은 시도들이 이제 조금씩 있지 않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 예전에 건설회사에 있을 때도 그 옥상을 어떻게 하면 좀 녹화를 하면 좋겠나 뭐 시도는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사회적인 그 분위기가 무리 있지 않아서 많이 이게 좀 제한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원이라든가 아파트 옥상을 녹화할 경우에 이제 뭐 거기 관리 문제 또 민원인들의 또 뭐 민원 문제 이래서 사실은 그걸 못하고 제가 이제 퇴직을 했었는데 아마 지금은 이제 그런 또 사회적인 요구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아파트 옥상들도 이제 많이
옥상 녹화를 하면서 태양광도 도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래서 많이 고무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그 회원사들에서 이제 작품을 출품하실 때 또 처음에 설계 단계부터 옥상을 녹화하는 그런 거를 많이 좀 반영하시고, 가능하면 벽면 녹화도 좀 새롭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할 지금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정말 신축 건물에 무조건 옥상 녹화를 해야만 하게끔 건축법을 좀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여기 이 자리에는 전 한국기후변화 학회장님이시죠? 이동근 교수님 나오셨는데, 이제 또 내년 이제 앞으로 우리 협회에 많은 또 이렇게 도움을 주시기로 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 하셨으니까, 아마 저 같은 이제 일반 사업하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또 나은 그런 발전이 또 있지 않겠나, 이런 고무적인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또 상 받으시는 회사들 축하드리고, 또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년에도 앞으로 계속 저희 협회에 적극적으로 참석도 해주시고, 또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시상식에 앞서 인공지반 녹화와 관련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경관생태학 및 기후변화 적응연구실의 이동근 교수님을 모시고 자멸을 이용한 도시열 저감 방안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 발표하게 되어 있나, 15분 정도. 예. 이거 포인트는 없이?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이야기 드릴 내용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이게 다 아신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잡열을 이용한 어떤, 도시열 저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준비하면서 제 실제 현업에 계신 분들, 아니면 행정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인공열을 줄일 것이냐, 도시를 줄이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을 텐데, 조금 더 잘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잡열이란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부분 다 아시는 부분인데, 어떻게 됐든 이 그 도시에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도시 열섬 현상이 분명히 뚜렷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이 다른 어떤 외곽보다 온도가 높은데, 온도를 1도, 2도 낮춘다.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쉽게 1도 낮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하는데, 우리 이번에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온도가 1도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보면 2050년 넷제로 0.5도, 1.5도까지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도를 낮춘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숙제이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온도를 잘 못 낮추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 열을 좀 잘 컨트롤하게 되면 여름에 정말 덥더라도 그늘에 가게 되면 시원함을 느낄 거예요. 또 실제 느끼고 있습니다. 나무 밑에는 어때요? 시원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저희 학교에서는 조금 더 정량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더 좋은 대안을 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도시에 있는 열섬을 낮춰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 열섬의 어떤 원인은 뭔가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어떻게 하든 도시의 태양으로부터 직달 광선이라 이야기하는 태양으로부터 많은 햇볕이 내리게 되고, 그렇죠? 구름만 있어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강한 햇볕이 문제가 되고, 다음은 보면 복사열, 표면 온도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이 반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반사열도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원래 자연이면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발산에서 귀화를 시키는데, 도시는 어떤 증발할 수 있는 물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름에 더울 때 마당에 물을 뿌리면 어때요? 그게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그런 효과를
도시는 지금 갖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도시에 많은 일이 존재하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쪽이 제가 보면 오른쪽과 왼쪽인데 이거 왼쪽으로 왼쪽이 보면 어때요?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도시에 우리가 사람이 걷고 살고 있는데 태양으로부터 내리는 열도 만만찮아요. 너무 뜨거워요. 정말 뜨겁고 힘든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반사열이 이제 장파란 이야기를 이제 쓰는데 단파가 태양의 직달 광선이라면 장파 여름에 겨울에는 좀 추우니까 옆에 붙어 있어도 그죠? 따뜻함을 느낍니다. 여름에 누가 붙어 있다. 정말 더울 거예요. 왜? 사람이 열을 내고 있어요. 36도. 그러니까 이 열을 가진 모든 생물체가 열을 내게 되고 또 근본은 생물은 아닌데 햇볕으로부터 열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열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 반사열이 만만찮아요. 또 더 안 좋은 것은 자동차는 정말 시원합니다. 그죠? 에어컨을 켜기 때문에. 근데 그 열이 어디로 갈 것이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인공열. 이 열, 정말 사람이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는 이 열을 이게 워낙 다들 전문가이시니까 오른쪽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잘하고 있는 옥상 녹화, 벽면 녹화, 가로 공간에 적당히 나무를 심어주고 바닥을 우리가 쿨루프, 쿨페이먼트 하면서 하얀색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하얀색은 지붕 위에 있으면 하얀색이 반사되기 때문에 어떤 건물에 어떤 햇볕을 이제 막기 때문에 온도를 낮출 수 있지만 바닥이 하얀색이다. 죽음이에요, 죽음. 그 열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름에 이제 해변가나 겨울에 스키장 가게 되면 얼굴 타잖아요. 하얀색이 반사가 심하기 때문에 더 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맞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걸어다니는 도보길은 하얀색이 아니라 더 검게 칠해서 흡수를 시켜야지 반사가 안 되기 때문에 더 도움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자연이 갖고 있는 이 많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면 좋은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물이다. 이 잡열. 물을 잘 활용하게 되면 현재 갖고 있는 인공지반 녹화에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부분에 이제 발상을 해서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이런 거예요. 보면 다 아시다시피 가로수, 가로 공간도 인공지반이잖아요. 그죠? 이 가로 공간, 그리고 이제 바닥, 포장, 벽면, 옥상. 이 공간을 우리가 만들 것이냐. 기존에 해왔던 기술들도 물론 좋고 그 기술에서 플러스 조금만 더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이 잡열 플럭스라는 말을 좀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데 그건 잡열, 기화열, 증발산열을 최대한으로 잘 우리가 만들어서 이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결국 물이잖아요, 물. 생물 살 수 있는 물. 이 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비오톱, 생물의 서식 공간도 좋아지게 되고 또 요즘 핫한 이슈죠. 넷제로, 탄소 중립에서 나무가 잘 자라기 때문에 탄소 흡수원, 탄소 저장량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그 다른 어떤 환경부나 가계부하고 이제 기획을 하고 있으면서 탄소 중립 실증 사업, 탄소 중립 관련된 어떤 전략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저희들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도시에서도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많은 기여가 가능하다. 그중 하나의 키워드가 인공지반이에요. 그러니까 옥상, 벽면, 아니면 교각, 정말 많은 인공지반에 어떤 녹지를 이제 그 생물을 갖고 옴으로써 그 가능성이 탄소 흡수원과 탄소 저장에 도움된다는 부분을 열심히 저희들이 어떤 기획 보고서에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되게 되면 탄소 중립을 가는 많은 예산에 이 인공지반이 태워지지 않을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도 갖고는 있습니다. 인공지능 부분이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보게 되면 과연 그 고밀도 도시, 즉 고밀도 우리가 손을 볼 수 있는가? 오른쪽 보게 되면 어떤 느낌 봐도 굉장히 시원하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실제 가보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 또 새로운 어떤 그 인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뭐 뇌파 실험을 하고 있고 피부 측정을 하고 있는데 녹지가 있으면 좋아요. 그걸 이제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좋다는 느낌이 있고 이 고밀도 도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남아있는 부분은 도시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그죠? 옥상 녹화, 벽면 녹화가 가능성이 크다. 이거 철저하게 시키게 되면, 이제 지금 뭐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얼마큼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는 뭐 시뮬레이션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이제 가능성이 보인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어떻게 됐든 이 어떤 이 단파 부분, 태양인의 이제 오는 직달 강성과 이 어떤 장파, 복사, 반사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지만, 그림자 플러스 잡열을 같이 만들어주게 되면 효과가 더 크다는 부분을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해외 사례인데요. 벽면을 이제 보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어떤 벽면이 이제 0인데 일부 벽면 녹화시켰어요. 이 효과 한 대만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효과예요. 이 탄소 중립과 연계될 수 있는 거예요. 에어컨을 더 쓰기 때문에. 두 번째, 벽면 녹화를 좀 잘해요. 그렇죠.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조금 더 다들 잘 하시는 기술들이잖아요. 하게 되면 에어컨 2대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제가 아니라 연구에서 밝혀진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더 물을 더 갖다 쓰게 되면 더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즉 이 시설물에 이제 벽면 녹화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하면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했을 때 탄소 중립에 어떻게 도움되고 열섬 효과에 어떻게 저감시키는가 하는 부분을 정량적으로 만들어낸다면 훨씬 행정에서 이 일을 추진하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은 합니다. 예, 다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제 옥상 녹화를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을 갖고 이제 연구하고 있고, 물론 저희들 일부 이제 다른 이제 업체와 이야기를 같이 이런 연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인공열을 저장시키는 부분도 이제 감소시키는 부분도 있고, 에너지 절약과 열섬 완화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벽면에 보면 이제 보면 벽면도 보게 되면, 근데 실제 그러나 이렇게 관리되고 있지 않는 벽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존재를 합니다. 옥상도 그렇고. 이걸 그냥 둘 것이냐, 왜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옥상을 보면 벽면을 이제 그냥 단순히 녹화만 시키고 끝낼 것이냐, 아니면 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 관리할 때 관리 비용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그 관리해야 될 이유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즉 관리를 하게 되면 열 저감에 도움되고, 나중에 우리가 오늘 이제 이야기하지 않지만 탄소 흡수원, 탄소 어떤 저장에 도움되기 때문에 정말 좋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든 이 관리가 필요하게 되고,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 관수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실제 벽면에 어떤 이제 옥상의 경우인데요. 해외 보면 조류조가 있고 없고 차이, 있고 없고 차이에 대해서 실제 과연 효과가 얼마큼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실측을 이제 했습니다. 실측을 해서 보면 뒤에 슬라이드 보시면, 이거 보시면 옥상 녹화에 보면 조류 시스템이 있다면, 조류를 설치하고 있다면, 없다면 토양 수분의 차이가, 그죠? 없을 때는 거의 한 10% 정도인데 있으면 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양 수분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 개발을 계속 준비를 한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은 들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일일 정발산량은 조류조 미술지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정발이 많이 된다는 이 자체는 뭐가 되죠? 그 자체가 우리가 정발산이 높기 때문에 기하를 떨어뜨리고, 그 효과가 어떤 열 저감에 도움되는 그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일반 녹상이,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이제 CFD 모형을 돌려가지고 온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우선 이건 표면 온도입니다. 표면 온도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느끼는 온도와 좀 달라요. 근데 표면 온도만 보더라도 일반 옥상이 약 53도라면 조류조 미설치가 된 것도 일단 이 녹지가 있기 때문에, 그죠? 초분이나 녹지가 있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효과예요. 이걸 밝혀낸 건 상당히 많고, 두 번째, 이 조류조가 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류조에 물을 어떻게 계속 공급할 것이냐만 잘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그 효과가 특히 무궁무진하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마 저희들이 다음에 이 연구 진행되게 되면 실제 그렇다면 온도를 얼마큼 저감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1번 준비를 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보면 따라서 조류조가 설치가 된다면 이 효과, 그러니까 표면 온도의 차이가 이 정도 존재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더 보고 있는 것은 이 건물의 어떤 그 온도를 낮춤으로써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큼 에너지를 덜 쓸 것인지, 이제 에어컨을 덜 쓰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어려운 모형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만들어지게 되면 실제 건물 옥상 녹화를 통해서도 표면 온도를 줄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의 어떤 저감까지도 있다는 부분을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잠깐만 보면 냉방 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 시뮬레이션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입니다. 이 벽면입니다. 벽면에 대해서는 이제 옥상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어떻게 관수 시스템을 갖고 갈 것이냐. 이 관수의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물을 어떻게 계속 공급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되고, 이 관수 효과를 잘 준다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제 비관수 시스템과 그러니까 일반 어떤 벽면의 어떤 부분에 비해서 분명히 벽면 녹화를 했을 때는 효과가 큽니다. 효과가 큰데 관수를 하게 되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물을 우리가 잘 쓴다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옛날 선조들은 물을 참 잘 사용했습니다. 지금 도시에 물이 없는데 도시에 어떻게 하든 물을 잘 공급을 하게 된다면 이 효과라는 것은 정말 클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최근에 저희들은 이제 그 기계공학과 교수님들하고 이제 반도체 칩을 이용해서 센서를 꽂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인간이 인지로 물을 줬는데 그거 아니라 자동 관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이제 이 햇볕의 양, 구름의 양, 그리고 온도, 기압의 차이, 이런 차이들이 다 이제 센서에서 들어오게 되고, 그렇다면 현재 어떤 토양의 어떤 물 상태, 그리고 식물의 상태의 센서에서 또 물이 수액이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걸 잡아낸다면 하루에 얼마만큼 식물이 수액을 이동시키는가를 다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자동적으로 관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시간에 물을 공급하겠다는 시스템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따라서 앞에 관수에 대한 효과인데요. 이걸 보면 알다시피 관수의 어떤 표면 차이에 따라서도 다르다. 그러니까 옥상 녹화든 벽면 녹화든 하면 좋은데 그냥 하는 것보다는 관수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는 부분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특히 이 부분 어떤 그 제가 수원시를 연구를 대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모든 지역을 다 할 수가 없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지역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열 취약성 개념도 중요할 수 있고, 뒤에 놓은 것처럼 열 저감 요구, 얼마큼 그 공간이 열을 저감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같은 도시인데도 조금 다르게 표현됩니다. 수원의 어떤 영통구 이제 오른쪽 끝에가 훨씬 요구량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 실제 옥상 녹화든 벽면 녹화한다면 어디를 먼저 할 것이냐는 부분이 정해지게 되고, 얼마큼 할 것이냐는 부분도 이 어떤 도면에서 설명이 될 수 있고, 실제 보게 되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아니 혼합지역이 정말 열 저감 요구가 크다는 부분이 여기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가장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3차원을 이제 만드는 모형을 쓰고 있어요. 2차원을 쓰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이 수직과 수평을 볼 때 수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반사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능한데 옥상 녹화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그 나무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파악이 되기 어렵습니다. 또 평지만 보게 된다면 수목의 크기가 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 3차원적인 어떤 공간 데이터를 이제 만들고 있고 그 1차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3차원을 만드는 순간에 벽면 효과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 벽면 녹화가 그동안 너무 가소평가가 되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2차원에서는 벽면을 모의할 수가 없어요. 3차원을 모의하는 순간에 벽면을 밑에 할지 중간에 할지 위에 할지 1층, 2층, 3층 어디 하나씩 도움 되는 것인지, 또 사람이 지나갈 때 행동 반경에 따라서 벽면에 어떤 효과가 있으면 어디에 영향을 주는가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 한시와 4시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림자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기 때문에 이 그림자 효과가 있고 그림자가 없는 이런 지역들, 즉 약간 이제 그 덜 빨간 지역, 저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벽면 녹화, 옥상 녹화가 할 필요 있는 거죠. 이 3차원 모형을 만들게 되고, 그럼 저희 온도나 주간 야간을 볼 때 주간 야간에 따라서 필요한 공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3차 모형 만들 때 굉장히 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든 저희들 고민한 부분은 3차원 속에서 요즘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처럼 도시 공간이 3차원으로 모이게 되니까 우리 병원 하게 되면 치과에서 보면 3차원으로 스캔을 받고 그죠? 어떻게 인프라를 달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처럼 이 도시도 3차원적으로 모인다면 적재조소에 필요한 지역에 이제 옥상 녹화나 벽면 녹화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예. 따라서 저희도 보면 이 열 공간이 되는데요. 이제 현재 하고 있는 부분 열과 온도 현재 저희 열 시뮬레이션은 거의 다 끝난 상태이고 다음은 이제 온도 시뮬레이션. 열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떻게 온도에 대한 변화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온도 시뮬레이션은 이제 외부 업체한테 용역을 줬습니다만은 이제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열에 그러니까 열을 낮추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어느 공간에 옥상 녹화를 하면 좋은가 하는 부분을 더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이제 여기서는 좀 설명이 또 안 되는데 저희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슬라이드가 뭐였냐면 이제 그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아까 보여드렸던 영통구 지역은 열을 저감시킨 요구가 굉장히 커요. 크다면 어느 정도 옥상 녹화나 벽면 녹화가 필요한 것인지 또 어떤 지역은 작은 지역이 있어요. 작은 지역은 적게 요구할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의 어떤 결론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어떤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 예산에 따라서 예산이 만약에 1,000만 원 있다 아니면 2억이 있다 10억 있다 이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옥상 녹화, 벽면 녹화, 가로 녹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예산 규모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아니면 지자체나 어떤 행정에서 어느 정도 뭐 온도를 얼마큼 줄일 것이야 될 것인지 열을 줄이기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패턴을 제공이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제 결론을 이제 이야기를 드린다면 어떻게 하든 이제 옥상 녹화, 벽면 녹화, 인공지반 녹화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그 필요한 부분에서 어떤 잡류를 좀 더 이용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해서 밝혀냈고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 우선적 필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공간에 대한 선정이 필요하게 되고 향후에 어떤 3차원적인 어떤 모형을 가지고 우리 분석해 낸다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인공지반 녹화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한 20분 정도 시간이 되었는데 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도시농업과의 한승환 박사님으로부터 지속가능한 인공지반 녹화를 위한 식물 소재 활용 기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구소에서 식물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그 공간에 적합한 식물이 무엇일지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밀라노와 중국 두 가지 지금 하나는 잘된 사례, 못된 사례 이렇게 사진들을 보신 경우가 있으실 텐데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중요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과 살지 않는 공간의 문제점을 우리는 생물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그동안 언제 아파트 베란다 확장하는 그런 지원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원 사업이 있어서 이 산업을 확장을 시키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하는데 첫 번째가 베란다 확장하면서 화단을 만드는 거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이렇게 발코니를 터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옥상 녹화도 지원 사업들이 쭉 있다가 기술은 이렇게 산업체는 많아졌는데 그 관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인공지반 녹화에 대한 궁금증들은 다들 있으셔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여기에 각각 다른 공간에 어떤 작물들을 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런 것들을 연구해온 순서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즘 스마트라는 말이 많이 거기에 요거를 좀 붙여봤습니다. 스마트한 사람, 스마트한 어떤 연구 이게 프로그램이 되려면 이렇게 딱 어떤 목표의 정량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단위 효과 식물을 실험할 때 이렇게 단위 효과를 먼저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현장과 이런 단위 공간과의 이
차이를 어떻게 수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항상 어려운 부분이라서 현장마다 되게 상황들이 달라서 그렇지만 현장 실증이 꼭 되어야 하는 2단계를 거친 후에 그 각각의 장소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언제 어느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나올 수 있도록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과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오늘 이렇게 되네요. 흙을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우리가 인공 식물이 잘 크는 토양과 식물이 잘 크는 온도 관수 조건만 되면 식물은 펌핑 작용을 통해서 잡녀를 발생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돈을 펌프를 안 쓰려면 잘 자라나는 환경을 이렇게 찾아주는 것이 돈을 가장 아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설명을 잘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어떤 흙이 좋을지 특히 벽면처럼 흙이 적을 때는 어떤 흙을 쓰는 게 효과적인지 많이들 고민을 하시면서 급기야는 이런 배지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식물들이 물을 빨아들이는 그 원리가 그냥 물이 있다고 다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압력차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물을 스스로 빨아들이게 되고 또 햇볕이 제대로 있어야 햇볕을 받아서 위로 빨아 올리게 되기 때문에 이게 같이 가서 전체 토탈 환경 데이터들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 사진은 그 곰팡이가 너무 관수를 하다 보면 벽면 녹화가 이렇게 어떤 부분은 일사량에 따라서 어느 이렇게 물이 한번 안 오게 되면 이렇게 특히 인공 토양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한번 건조가 되고 나면 다시 이 토양이 물을 흡수를 안 합니다. 우리 토양이 비가 오면 모든 물을 흡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인공 토양 중에서 이렇게 한번 건조가 되면 다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하고 이런 배지 같은 경우에는 생장점을 뿌리를 발달시킬 수 있는 것까지는 하지만 이 뿌리가 왕성해지게 하는 그런 효과는 없기 때문에 많은 그 공간의 시스템에 맞는 토양의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식물을 선택하실 때 벽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하수형이 돼서 아래로 이렇게 크게 되면 경관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어서 식물이 어떻게 크는지를 잘 먼저 이렇게 식물을 선정하실 때 그거를 잘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피복도를 넓히려면 그리고 그럴 때 식물들의 생장형에 따라서 어떻게 생장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특히 월동 겨울에 작은 토양에서는 겨울을 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휴면화는 주로 지표면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렇게 따뜻하게 해준다거나 그런 방법을 쓰시면 지금 우리나라 기후에서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식물과 버틸 수 없는 식물, 여름을 버틸 수 있는 식물과 없는 식물을 다 재하다 보면 한계가 이렇게 별로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특히 녹화는 초록색으로만 있어서 좋은 게 아니고 초록색으로만 있어서 좋다면 그냥 초록색 페인트를 칠하거나 구조물을 쓰면 될 상상으로 이렇게 경관적으로는 약간의 변화가 있어야 사람들도 이게 시간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의 식물, 살아있는 생물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서 식물 선정을 하실 때 그런 거를 먼저 생각을 하신다면 항상 피복 속도가 틀려서 근데 얘네들이 안 자라는 애들이 안 자라는 동안 좀 잘 자란 애들이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게 원래의 설계보다는 우점하게 되고 또 그 사이에 이입종들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관건이 전체 토양 표면을 피복을 먼저 하는 게 피복이라는 게 빡빡하게 서는 것도 맞지만 그 식물에 따라서 그림자가 지게 해서 이입종들은 광발화 종자들이 많기 때문에 광을 가려주게 되면 아무래도 발화를 덜 하게 되겠죠. 그래도 잡기는 잡아야 하지만 그리고 저는 농촌진흥청에서 작물 생산 쪽에 그분들과도 많은 얘기를 하는 게 건강한 식물을 놓게 되면
여기서 활착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될 거라 이 건강한 식물을 생산해내는데도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초본유, 옥상 녹화와 벽면 녹화는 목본보다는 초본유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간단한 저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초본유에 대한 실험을 좀 많이 했었는데 보통 2년, 3년이면 거의 이 식물이 생장할 수 있는 데까지 생장을 다 하게 되고 나무는 계속 크게 되죠. 그래서 탄소 저장량을 계산할 때 10년, 20년 단위로 이렇게 계산을 하지만 식물들은 이 초본유들은 지상부가 살고 죽고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뿌리가 다 서로들 다 차게 되면 얘네들이 더 이상 크지는 않아서 탄소량 계산할 때도 요 정도까지만 시계열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고유값을 쓰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결론들이 이제 식물들이 크는 생장 속도나 이런 것들을 살펴본 후에 하게 된 결과고요. 그다음에는 네, 이렇게 규격묘들을 어느 단계의 식물들을 심는 것이 그 전체가 100%가 되는데 똑같은 속도로 100%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를 찾고 있고 이게 PDF 파일이라서 이게 애니메이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 밑에 초경량 매트를 제가 매트화 시키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입종이 날아오는 그 속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매트화 시켜서 지피는 좀 매트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 각각 식물에 맞는 토양 구성들로 하고 있는데 요것들은 하중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노후주택의 그런 옥상 거기에는 매트만 놓고 요 초경량 매트의 장점은 방근 시트를 넣지 않아도 옥상 녹화가 가능한 식물의 뿌리는 물을 따라가기 때문에 물이 있는 물이 이렇게 보습만 하게 되면 거기서만 이렇게 뿌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근에 대한 너무 헤비한 그런 시공, 높은 건물이나 신축 건물은 방근을 잘 해야겠지만 노후주택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제가 요것들을 좀 이렇게 보급형으로 보급하고자 뭐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서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요거는 식물의 뿌리들이 이 토양 안에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원래 상토층은 있겠죠. 한 20cm 정도 상토층은 다 있고 밑에 자갈만 놓은 것과 그다음에 모래층을 가운데 놓은 것과 이건 지금 함습에 대한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상토에만 넣은 것들이 이렇게 1년 후에 해보면 얘네들은 밑에가 물이 많이 보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부의 발달보다 지하부의 발달이 더 크게 됩니다. 그리고 모래층이 있는 요 정도 이렇게 있는 경우는 제가 보기엔 뿌리와 잎의 그 비율이 식물마다 일정하게 그 비율을 유지해 주어야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하는데 저 상토인 경우는 지상부에 이 생육이 되게 많이 그래서 가능한 그 밑에 집안 구조의 구성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 식물의 지상부만 보는 게 아니라 지하부의 생장도 고려를 해서 그다음에는 좀 비교가 되는 게 네, 뒤에 호스타도 있었는데 뿌리가 아예 20cm 그 안에서만 자라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흙이 더 있게 되면 밑에 흙은 과습해서 썩게 되죠. 그래서 그 토심이 깊다고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토심의 조절을 하는 것도 식물 생장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네. 그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험하는 거는 매트 실험도 탄소 저감이나 뭐 탄소 흡수를 어느 정도 하는지도 실험을 하지만 처음과 끝에 그 건체중을 재서 탄소가 어느 정도 축적을 하고 있는지 이 지상부가 낙엽이 져서 떨어지게 되면 토양으로 가면 이 탄소는 부숙이 되어서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에 속하지 않게 되고요. 다시 신초가 올라오게 돼서 얘네들이 탄소를 그만큼 큰 만큼이 탄소를 흡수한 양이 되기 때문에 이 식물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 생장만 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는,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간 돈이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 처음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어느 한계점이 5년에서 6년이 되는 거가 계산으로는 나왔는데 식물마다 다르겠죠. 그다음에 네, 그 피복도도 보고 있는데 위에서 본 식재 간격도 2년 후에 모든 식물들이 100%를 목표로 그 식재 간격을 잘 이렇게 심어주는 것과 그리고 그랬을 때의 효과들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식물이 자라나는 거에 대해서 엽색 변화도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상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 화단도 이제 제가 아파트도 요즘은 인공지반이기 때문에 인공지반의 아파트 화단에 나무 수목 하부에 지피가 깔리게 되면 수목 생장에도 좋게 되고 왜냐하면 수목 하부에 지피가 없으면 딱딱해져 가지고 물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래도 지피를 깔아서 그 뿌리 사이사이로 빗물이 들어갈 수 있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리고 온도 저감에도 잡열을 더 넣어주게 되니까 좋은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식재 조합들이 어떻게 되면 좋은지도 네 하고 있고 여기는 관수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식물이 위조점 이후에 언제까지 버티느냐 식물마다 다른데요. 3일, 5일까지는 위조점 이후 그걸 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위조점 이후에 다시 물을 주게 돼서 비가 오게 되면 얘네들이 살아나는 애들이 있고 죽는 애들이 있고 그래서 3일까지는 버티다가 다시 살아나는 애들이 있고 뭐 이렇게 많은 식물들을 그래서 그룹핑을 해서 관수 설치 설계를 할 때에도 비슷한 부류의 식물들끼리 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면은 나중에 관리할 때도 이렇게 정량화시키기 좋지 않을까 해서 그 그룹핑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빗물 정원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나라 빗물 정원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건조에 강하여야 하는데 빗물 정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분에 강한 것들만 심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비가 이렇게 여름철에 집중되기 때문에 물에 대한 캐파가 크고 건조에 대한 캐파도 큰 그런 종류들을 찾아서 억새죠. 갈대가 아니라 억새나 노란꽃 창포 이거는 다시 데이터를 확인해 볼 정도로 건조에도 강하고 침수에도 강하고 그런 종류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그래서 여기가 어디까지 침수가 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얘네들이 저희가 기상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비는 최장으로 안 온 기간이 평균 21일 동안 안 오고 근데 그 사이 21일 안에는 다 오게 돼서 관수를 언제 한번 해줘야 할 것인지 그런 포인트도 집을 수가 있겠고 식물마다 그리고 완전 침수가 되지 그 설계가 완전 침수가 되는 구조인지 아니면 밑에만 하부가 계속 이렇게 저류가 되어 있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식물들을 선택할 때 수변 식물의 또 하나의 특징은 침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물이 있고 생장에 좋은 조건에서는 서로들 이렇게 경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경합을 시켜서 어떤 조합이 가장 좋은지는 통계로 돌려서 이렇게 확인을 했었고, 네. 그리고 경제성 분석은 경제성 분석과 가치 분석에 환경 가치화를 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 협회 여러분들께 자문을 구하고 싶은 부분이 많고요. 왜냐하면 벽면 녹화도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과 밑에 이렇게 올라가는 줄사철 같은 그런 것들을 올리게 되면 비용이 다를 텐데 이거의 효과는 어디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하고 그러면 줄사철은 어디까지 지반이 얼마큼일 때 높이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식물 종들을 이렇게 계속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고 그 탄소량 계산은 한 관목은 5개 한 30종 가지고 하는데 그 대표 수종들을 가지고 좀 확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계속
저희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지 시간이 남은 부분은 실내 녹화인데요. 저희가 실내 공기 정화 그리고 공기 성능 인증제를 지금 인증 기관은 식물인과 환경학회 쪽에서 지금 오늘도 그 회의를 하다가 왔고, 인증 어떠한 챔버에 어떠한 가스로 공기 정화 식물인지 아닌지를 인증하는 요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희 인공지반 녹화도 어떤 인증 그 시스템에 대한 인증이 되어서 어디서나 이렇게 하자 없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증제도 좀 협회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랜드아키 생태조경 김진수 대표님을 모시고 기후위기 시대와 인공지반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랜드아키 생태조경 김진수라고 합니다. 앞에 교수님과 한성은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량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인공지반의 중요성들이 과거와 틀려졌죠. 예전에는 이런 정량적인 연구들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인공지반 녹화가 단순히 좋다는 게 아니라 왜 어떻게 좋은지에 대한 이런 정량적인 연구들이 점점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실 예전에는 자원, 식량을 놓고 이웃나라와 다투거나 전쟁들을 했는데, 이제 우리는 뭐 코로나19나 아니면은 기후위기와 전쟁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것들이 예전의 전쟁보다 더 우리한테 큰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요즘에 우리들한테 계속 화두가 되는 것들이 항상 이런 내용들입니다. 기후위기다, 탄소중립이다, 미세먼지, 생물 다양성, 도시열섬 현상, 폭염, 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우리의 앞날을 위협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기후위기보다는 기후 재앙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은 뉴욕에서 1919년 약 2년 전에 새로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기후동원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법인데, 이 기후동원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뉴욕은 불과 750개 정도 건물만 옥상 녹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이라는 도시가 옥상 녹화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후위기로 인해서 정말 획기적인 법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기후동원법인데, 이게 옥상 녹화, 모든 건물은 혹은 이제 보수하려는 건물은 옥상 녹화나 태양광 혹은 두 가지가 복합된 시스템을 꼭 해야만 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다 아시겠지만 우수관리나 단열 효과, 탄소 발자국, 도시 열섬 효과, 이래서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요. 미래의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만든 교육 측의 법안이라고 합니다. 이게 1919년 11월 15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이게 지속 가능한 옥상을 만들어서 후대에 좋은 도시를 물려주자라고 하는 그런 발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지속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 이 법은 2,300평방미터 이상 건물의 목표 단위를 설정해서 그 목표 단위를 달성하지 못하면은 벌금을 내는 그런 아주 강력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을 통해서 한 8,000개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약 40억 달러 이상의 투자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2024년도부터 정식적으로 이 벌금에 대한 것들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2024년까지는 벌금이 없는데 2024년부터는 벌금을 이제 매기기 시작해서 5년 단위로 점점점 그 이제
벌금이 좀 높아져 가는 단위고요. 밑에는 이 법안의 그 타임 테이블입니다. 저긴 지금 2030년까지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더 세부적인 타임 테이블은 2050년까지 세부적으로 나눠놨습니다. 다음. 이 사진은 그래서 이제 2019년 4월 달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시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이 오른쪽에 이 기후동원법, 이 동원이라는 말이 좀 무서운 말인데 우리가 사람을 동원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전쟁이라든지 위기에 닥쳤을 때 국가에서 무엇인가 강제적인 것을 징발하는 것을 동원이라고 하는데 이 법안의 이름이 바로 기후동원법입니다. 기후가 그렇게 우리에게 위협적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법안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92조와 94조가 옥상 녹화와 관련된 법이고요. 2030년까지 차량 한 100만 대 정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벌금을 초과 이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평방피트당 한 15달러의 벌금을 매기도록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강력한 법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들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어떻게 옥상 녹화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서도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런 강력한 법을 통해서 기후위기를 퇴치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절박함이 있겠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뿐이죠. 다음. 또 하나 런던도 마찬가지입니다. 런던도 이제 2019년에 이게 나온 하나의 그 책자인데요. 그 전에 10년 동안 옥상 녹화, 벽면 녹화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2050년까지 런던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2050년까지 옥상 녹화와 벽면 녹화, 태양광을 통해 가지고 런던의 반을 녹화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이 계획 아니고요. 런던 같은 경우 1인당 옥상 녹화 면적이 0.17평방미터에 불과합니다. 엄청나게 작죠. 그런데 시범지구로 이제 선정한 그 CAZ 지구에 가면은 1.26평방미터를 2017년에 그 정도로 녹화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린루프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뭐 바이오솔라 루프라든가 이런 블루 그린 루프라는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옥상에서 빗물을 저장하는 게 중요하고 태양광하고 같이 했을 때의 그 시너지 효과가 좋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단어들을 복합적인 단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밑에 보시듯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준비를 하고 2019년에 새로운 그 책자를 만들어서 앞으로의 그 2050년까지 어떻게 대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2차 버전의 책자입니다. 이것은 이제 좀 이따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를 복사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한 번씩 보셔도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것들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사례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독일 디셀도르프에 있는 그 쾌보겐이라는 건물입니다. 쾌보겐이라는 건물에 서나무 3만 주를 심어가지고 이 길이는 한 8km 정도 되는데 높이는 한 13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를 갖다가 수벽화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의 이 수벽을 치기 위해서 이제 수목을 한 3년 정도 미리 선재배를 했고요. 앞으로 99년 동안 이 수목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까지 내세우고 그 다음에 계약까지 돼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다음 사진들을 몇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서도 이제 보이고 밑에서도 보이고 이러는 사진들인데요. 결국은 이제 CO2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아까 그 교수님이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멸 혹은 이 그늘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안을 쾌적하게 만들거나 건물의 그 온도를 낮추는 이런 기능들을 합니다. 이게 도시 활성 효과를 당연히 낮출 수 있겠죠. 다음. 여기까지 이제 그 쾌보겐의 사진들이에요. 이제 하늘에서 본 것과 이제 가까이에서 본 것들인데 철제 플랜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식재를 한 약간 독특한 이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디셀도르프에서도 이제 그 도시의 기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탄소를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일본에 있는 그
시로이아 호텔이라는 곳인데요. 이제 호텔도 이렇게 짜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벽면 겸 옥상 녹화를 이용해서 재밌는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시도들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 항상 중국이 그렇듯이 아까 한승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밀라노에 있는 그 건물과 중국에 있는 그 아파트 숲아파트 건물의 짝퉁 건물의 이제 문제점, 그거 제가 작년에 한번 강연을 발표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좀 독특한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그 100개의 나무라는 그 샹하이에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고요. 이미 이제 완료가 된 프로젝트인데, 항상 아이디어가 번쩍번쩍거리는 그 영국의 그 헤드윅 스튜디오에서 설계를 하고 시공이 이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또 보여주는 건 이제 중국은 또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지만은 다양한 옥상과 도시의 기후를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재밌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다음. 이것도 같은 사례들입니다. 약간 동화적이기도 하고 몽상적이기도 하고 참 재미있죠. 다음. 그 외에 이거는 이제 LA에 있는 건데요. 이제 그 LA에 있는 이 건물도 결국은 이 도시의 기후위기에 도시 열섬면상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독특한 건물의 이제 녹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외에 더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녹화를 통한 도시 열섬 현상을 줄이고 도시의 기후를 좀 좋게 하기 위한,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몇 년 동안 또 화제가 됐었던 그 코펜힐이라고 코펜하겐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녹화한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코펜하겐은 이제 언덕이 없고 스키장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그 쓰레기 소각장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스키도 탈 수 있고 여기 등산을 할 수 있는 코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스포츠 센터를 이용을 하는 독특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까지 이제 코펜힐에 대한 사례가 될 거예요. 다음. 그리고 제가 이제 독일에 대한 사례를 많이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독일의 사례를 이제 우리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독일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생태형 혹은 저관리형 경량형 녹화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 똑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용형 녹화 혹은 중량형 녹화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영어로 인텐시브와 익스텐시브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생태형 옥상 녹화가 거의 85%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용형 옥상 녹화가 한 15% 내외가 됩니다. 그 왼쪽은 이제 2019년 현황이고, 오른쪽은 2019년 이전 한 10년 현황을 보여드리는데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옥상 조경을 예전부터 생태를 위해서 시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용형보다는 생태형을 하는 거고, 도시에 또 쉴 수 있는 공원들이 많기 때문에 옥상을 굳이 이제 쉬려고 하는 쉼터로 만들진 않는 그런 영향도 있겠죠. 다음. 독일의 옥상 녹화 현황도 도시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미넨 같은 경우, 스투트가르트 같은 경우, 베를린 같은 경우 좀 많이 하죠. 인구 밀도가 높고 공업 도시들은 많이 하고, 그 외의 도시들은 생태 환경이 좋아서 많이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면은 이게 이제 1인당 옥상 녹화 면적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프랑크푸르트 이런 데보다는 스투트가르트와 같이 공업 도시고 오염이 많이 된 도시가 벌써 4평방미터 정도의 1인당 그 옥상 녹화 면적이 있으니, 아까 런던에서 보신 것과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그 독일에도 이 생태건축협회에서 나온 이제 옥상 녹화 효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비가 한 번 오면 최소한 평방미터당 물을 한 30리터 저장하고, 이제 일일 증발산량이 한 2리터 정도 된다고 하고요. 미세먼지 고착은 아르당 한 10g 정도 되고, CO2 흡수, 주변 온도 저감, 소음 감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던 옥상 녹화 효과들 이렇게 그림으로 좀 약간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이 외에 우리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옥상 녹화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종합이 되기 어려운 게 기후에 따라서 하는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편차들이 있어서 이게 정량적으로 이 스탠드화되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많은 논란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뭐 베오그라드 도시계획 연구소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옥상 녹화의 효과, 그 다음에 탄소 저감, 미세먼지 정화에 대한 연구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우리가 이 얘기는 유럽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세르비아 등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약간 낮춰져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조차도 요즘에 이런 연구들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옥상 녹화가 예전에 비해서 중요성이 높아졌는가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겁니다. 다음. 그래서 도시의 위협적인 요인 다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캐나다 온타리오 의료협회에서 이야기했을 때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년 한 9,500명 정도가 증가한다고 하고요. 그 대기 오염으로 인한 그 호흡기 의료 비용이 최대 한 5억 한 6천만 달러 이 정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도시가 덥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면 생산성이 또 저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도시 열섬 현상이나 오염물질로 인해서 도시민의 건강들이 많이 해쳐지기 때문에 이것을 옥상 녹화나 인공지반 녹화, 벽면 녹화로서 해소를 하자고 하는 것이 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옥상 녹화가 잘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건물마다 주인이 틀리고 건물마다 이해관계가 틀리고 시공자나 건설사가 틀리고 최저가로 또 시공한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이제 얽혀 있죠. 시공 단계에서 거의 저렴한 공사비하고 시행사 시공사 이해관계 무조건 중국 내주는 조건으로 가가지고 이제 시행하다 보니까는 시공하다 보니까는 품질이 낮은 이제 그런 시공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기존 건물 녹화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틀려서 내 건물이면은 하겠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이 소유주가 있을 때는 자기가 살지 않거나 그 중에 일부 자기는 조금이라도 돈을 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지원 사업을 펼치려고 해도 옥상을 녹화하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 아까 뉴욕처럼 기후동업법과 비슷한 것을 해서 좀 강제적으로 옥상을 녹화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것들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설계의 문제가 있고 이것이 시공의 문제로 가고 결국은 시공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유지관리의 문제까지 발생을 해서 옥상에 조성한 녹화들이 고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도의 미비, 제도를 좀 보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발생하지 않으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이것은 이익이 있는 곳에 이제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요. 탄소 배출이 있는 곳에 마땅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지화되어 있던 이 자연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건물을 짓고 도를 쓰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상할 의무가 있고 보상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을 이제 이동규 교수님께서도 하셨지만 일단 좁은 지역 단위로 조성을 해가지고 그 효과를 검증해야 되고요. 띄엄띄엄 해가지고는 옥상 녹화나 벽면 녹화가 효과가 적습니다.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 효과를 검증을 해야지 일정 규모가 넘어갈 때 그 효과들은 좀 폭발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관련 연구나 예산 확보, 인공지반의 가치 인식 제고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아까 뉴욕이나 외국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옥상 녹화와 태양광을 동시 시공하는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좀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빗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저장하는 옥상 녹화 시스템이 보급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잠열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은 옥상 녹화에 대한 효과가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에너지 절감 효율도 또 고려한 옥상 녹화 시스템이나 탄소 배출 저감 건축물이라는 어떤 뭐 인증 제도들도 있지만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옥상 녹화 시스템, 효과적인 옥상 녹화 시스템이 앞으로 더 많이 개발되고 보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법을 통해서 거의 보이는 옥상이나 일부 벽면들을 녹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기존 건물 같은 경우는 일부는 벌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식을 제고한다든가 혹은 일부는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기존 건축물들도 녹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뭐 포럼이나 공청회들도 필요하고요. 관련 제도 정비도 해야 되고 필요한 법안들은 또 신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태형 옥상 녹화들이 지금까지는 사례가 적었는데요. 생태형 옥상 녹화 사례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이제 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왼쪽 위의 사례가 이제 스투트가르트에 있는 사례고요. 약 40년 된 옥상 녹화의 사례입니다. 저건 제가 재작년에 가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가운데 같은 경우도 이제 스투트가르트의 태양광과 옥상 녹화를 같이 병행해서 성공한 이런 사례들입니다. 여기 있는 사례들은 제가 이제 독일에 가서 찍은 그 경량형 옥상 녹화의 사례들 혹은 태양광과 같이 컨비네이션 된 옥상 녹화의 사례들이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레일들은 여기 이제 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용형이 아니라서 관리자의 그 안전을 위해서 저기에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사례가 돼서 제가 이제 특별히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여기도 이제 터키의 사례고요. 왼쪽 이제 터키의 사례고 왼쪽 아래는 스위스의 그 쥐리 공항의 옥상입니다. 그 오른쪽 이제 두 번째도 그렇고 스위스의 그린덴발트의 이제 소방서의 경사형 사례고요. 오른쪽도 독일의 그 키라세의 생태마을의 이제 옥상 녹화 사례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경량형 녹화, 생태형 녹화가 많이 보급이 외국에선 되고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생태형 녹화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높여가지고 앞으로 좀 많은 시공이 이루어지면은 옥상 녹화나 뭐 이런 쪽에 있어서 더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세 분의 발표를 통해서 저는 그 기후위기, 기후재앙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고, 이게 곧 생존 문제랑 직결이 된다라고 좀 여겨졌습니다. 앞으로 도시에서 인공지반 녹화가 식물 활용 기술이 개발되고, 그리고 다양한 저감 방안 연구를 통해서 도시 열섬이나 탄소 중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 1부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그 시상식 장소 세팅을 위해서 잠시 휴식 시간을 한 5분 정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22분인데요. 27분,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맞춰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쉬셨나요? 네, 그러면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제12회 인공지반 녹화대상 공모전 시상식 및 특별 강연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번 공모전의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상식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조경과 안수영 과장님의 축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 조경과장 안수현입니다. 인공지반 녹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한 기술을 장려하기 위한 제12회 인공지반 녹화 대상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인공지반 녹화 협회 고영창 협회장님, 그리고 오랜 시간 인공지반 녹화를 위해 힘써주신 임승빈 명예교수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도시에서 미세먼지나 열섬 현상, 다양한 이제 도시 환경 문제를 겪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인공지반 녹화는 휴게나 휴식이라는 어떤 기능 외에 이 도시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또한 지난 20여 년간 700여 개 이상의 옥상을 녹화하고 1200개의 벽면 녹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고가 하부의 얼어붙은 그런 콘크리트 공간을 녹화하고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으로 12번째를 맞이하는 인공지반 녹화 대상 시상식 역시 그동안 인공지반 녹화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루신 작품을 시상함으로써 우리 시민분들, 관심 있는 국민분들께 옥상 녹화와 벽면 녹화가 가지는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장려하는 데 큰 보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상식과 강연회가 앞으로도 행사 이상의 도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녹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인공지반 녹화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서울시도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녹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12회 공모전은 지난 7월 1일에 시작이 되었으며 7월 5일부터 8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참가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8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는 서류 접수를 진행했고 10월 8일과 20일, 21일에 서류 및 현장 심사를 진행하여 오늘 시상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 수고해주신 심사위원님 중에서는 오늘 임승빈 위원님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모님, 네, 자연스럽게 일어서서 네, 이쪽으로 나와서 심사평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임승빈입니다. 이번 공모전 심사가 여기 아까 보였었는데, 주로 이제 전임 회장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6분들이 심사를 해서 그때 심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가 심사평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반 녹화는 식재 가능 토지를 찾기 어려운 도시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손쉽게 도입할 수 있는 녹화 방법입니다. 기후변화 시대를 맞이해서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남은 식재 수단인 인공지반 녹화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반 녹화 대상 개최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모를 통해 모두 12개소의 인공지반 녹화 대상지가 접수되었고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를 거쳐 대상 한 작품을 포함하여 모두 6개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평가 기준으로는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도시경관 형성과 도시사회의 공익적 기여 및 미래 지향적 가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여의도 파크원 옥상 녹화는 도심에 위치한 대형 백화점 옥상에 대규모의 옥상 녹화를 도입함으로써 도시 생태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빗물 저류 기능이 포함된 식재 블록을 도입하여 넓은 면적의 녹지 관리가 용이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초고층 빌딩들에서 넓은 녹지 경관을 내려다볼 수 있어 삭막한 도심지에서 시각적 휴식을 주는 경관 형성에 크게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수상 작품들에서도 옥상 녹화의 다양한 가능성을 볼 수 있었는데 공동주택에서는 옥상을 단순히 녹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휴식, 모임 등을 위한 공간 시설을 적극적으로 조성한 점, 그리고 공공건물에서는 벽면 녹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녹시율을 높이고 미세먼지 정화 등의 공익을 위한 선도적 시도를 한 점, 그리고 골목길 공공 디자인에서는 벽면 녹화를 도입하여 벽면 녹화가 예술로 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점 등 인공지반 녹화에서 과감하고 새로운 시도가 인상적이었으며 이번 공모전의 소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는 제출된 작품들이 전반적으로 옥상 녹화 및 벽면 녹화를 포함한 인공지반 녹화에서 녹화 공법 및 시공성, 식물 소재 선정, 경관 형성, 사후관리 측면에서 예년에 비해 한층 진보된 노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단순 녹화를 넘어 도시민들의 녹색 환경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기여하려는 노력들은 기후변화 시대의 인공지반 녹화에서 앞으로 더욱 강조되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올해 인공지반 녹화 대상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후변화 및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녹지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인공지반 녹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 및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가 정책으로 다뤄야 할 필수적인 과제임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참가자분들께서 가장 기다리는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인공지반 녹화가 우수하게 진행된 곳이 어디인지 수상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 6곳이 선정되었고 대상은 환경부 장관상으로 1개소, 최우수상 1개소, 우수상 3개소, 아이디어 혁신상 1개소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올해 인공지반 녹화 공모전 시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이디어 혁신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혁신상은 인공지반 녹화 부분에서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작품을 독창적으로 조성한 곳을 대상으로 시상하겠습니다. 시상은 서울시 푸른도시국 조경과 안수경 과장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아이디어 혁신상은 설계자에게 상패를, 시공사에게 상장이 수여됩니다. 호명하는 대상지의 관계자와 신청자께서는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제12회 인공지반 녹화대상 공모전 아이디어 혁신상 이필림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제12회 인공지반 녹화 대상 아이디어 혁신상 이필립 후안마중. 위 사람은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와 생명의 숲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서울시가 호환한 제12회 인공지반 녹화 대상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1년 11월 19일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장 고영창, 생명의 숲 이사장 허상만.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 한번 같이 이렇게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해주신 안수영 과장님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세 곳의 우수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호명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고영창 회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우수상은 신청사의 상패를 설계 및 협력사의 상장이 수여됩니다. 그럼 우수상을 호명하겠습니다. 제12회 인공지반 녹화 대상 우수상 떨리시죠? 네. 롯데건설의 대치르엘, 수프로의 연남동 신수동 주민센터, 현대엔지니어링의 기흥 테라타워. 수상자분들은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먼저 대치를 롯데건설부터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는데요. 네, 제12회 인공지반 녹화 대상 우수상 롯데건설 대치르엘. 귀사는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와 생명의 숲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서울시가 후원한 제12회 인공지반 녹화 대상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1년 11월 19일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장 고영창, 생명의 숲 이사장 허상만.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 먼저 드리고 나중에 포토타임 갖는 걸로 할게요. 네. 다음은 연남동 신수동 주민센터의 수프로입니다. 제12회 인공지반 녹화 대상 우수상 수프로 연남동 신수동 주민센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현대엔지니어링 기흥 테라타워입니다. 제12회 인공지반 녹화 대상 우수상 현대엔지니어링 기흥 테라타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하신 분들은 같이 오셔서 사진 한번 찍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팀씩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기 민망하니까 박수라도 치고 있을까요?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스프로 사진 준비해 주시고요. 네, 현대엔지니어링 사진 같이 찍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 번 더 사진 찍도록 할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최우수상 시상은 이어서 고영창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우수상과 대상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최우수상 수상지 한 곳을 호명하겠습니다. 네, 쓰셨는데요. 현대건설 DH 포레센트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제12회 인공지반 녹화대상 최우수상 현대건설 DH 포레센트 귀사는 한국인공지방녹화협회와 생명의 숲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서울시가 후원한 제12회 인공지방 녹화 대상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1년 11월 19일 한국인공지방녹화협회장 고영창, 생명의 숲 이사장 허상만 축하드립니다. 네, 포토타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또 힘차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상에 수고해주신 고영창 회장님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대상인 환경부 장관상만 남았는데요. 대상은 이번 공모전의 심사위원장이신 임승빈 교수님께서 시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대로 나와주세요. 네, 제12회 인공지반 녹화대상 대상 환경부 장관상 포스코 건설의 여의도 파크원 옥상 녹화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12회 인공지반 녹화대상 대상 포스코 건설 여의도 파크원 옥상 녹화 귀사는 한국인공지방녹화협회와 생명의 숲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서울시가 후원한 제12회 인공지방 녹화 대상 공모전에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11월 19일 환경부 장관 한정애 축하드립니다. 네, 대상에는 상패와 상장 그리고 인공지방 녹화 대상 인증 현판까지 전달을 해드립니다. 인증 현판을 안 가져가시네요. 네, 시상에 수고해주신 임승빈 교수님께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긴 시간 박수 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단체 사진은 수상작 발표를 다 마친 후에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무대에서 사진을 찍을 예정이고요. 일단 지금까지 아이디어 혁신상 1곳, 우수상 3곳, 최우수상 1곳, 대상 1곳까지 모두 시상을 마쳤습니다. 그럼 이어서 대상을 수상한 포스코건설 이은수 그룹장님으로부터 수상작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건설 조경그룹장 이은수 부장입니다. 대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대상작인 여의도 파크원 옥상 녹화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공사 개요에서 완료 사진까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공사 개요입니다. 예, 여의도에 있고 규모는 용도는 오피스 상업시설 복합시설이고 4개 동입니다. 오피스가 2개 동, 가운데 있는 작은 낮은 부분이 리테일이고 가장 뒤쪽에 작은 건물이 호텔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한 15,000평 정도입니다. 녹화 면적은 3,260 스퀘어미터인데 실제 저희가 저 오피스 이런 데들도 전부 다 녹화를 했기 때문에 실제는 더블 이상 그렇게 녹화를 했습니다. 설계사는 마샤 슈와츠에서 기본 설계를 하고 국내 스케치에서 실설계를 했습니다. 조경공사 시공은 장원조경, 옥상 녹화는 한국그린인프라연구소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발주처는 어려운 PF 이름이 있는데 통일교 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네, 공사 개요는 보시는 것처럼 낮은 부위 리테일 옥상 3,260 스퀘어미터를 세던 블럭으로 했습니다. 다음. 네, 공사 개요 사진입니다. 전경 사진입니다. 다음. 네, 옥상 녹화 디테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체형 세던 블록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특징은 설치가 간편하고 높이율을 확보하고 저배수 저관리 형태, 효율적 유지 관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현장 여건이 이런 특이한 거를 하게 된 게 이제 현장 여건이 특이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경사형 지붕으로 포설형이 불가했고, 두 번째는 건축 마감재가 알루미늄 패널이 보시다시피 40cm 간격으로 툭툭 튀어나와 있는 이런 특이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성품을 적용하기 불가했기 때문에 기본 설계는 있었지만 현장 샵 드로잉으로 한국그린인프라연구소와 협업을 해서 현장에 딱 적합한 그런 제품을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선 사항을 보시면은 연두색으로 보이는 게 돌출형 패널이고 거기에 맞도록 600에 400 높이는 10cm짜리 여러 세던 블럭을 조성하고 선재배를 통해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 재원을 보시면은 600에 400에 H 10cm입니다. 재질은 PP이고 중량은 식재까지 다 된 게 70에서 75kg 정도입니다. 특징은 저렇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저수 배수를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스퀘어미터당 25리터 우수를 저장하는 제품을 그린인프라연구소가 개발을 하였고, 그래서 제일 우측에 그림을 보시면은 A 지역이 경사를 커버하기 위한 유실 방지막입니다. B가 물이 25리터가 저장이 되는 저수 공간입니다. C는 배수구입니다. 보시면은 배수가 안 될 것 같지만 아주 흙은 통과하지 않으면서 물은 통과되는 아주 미세한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되고 그 낮은 구역을 통해서는 25리터가 저장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중앙에는 이제 오버플로우가 있고 아래로는 이제 물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아래쪽에 단면 사진을 보시면은 건축의 루프데크가 제일 아래에 있고 구틸 테이프는 뭐 하지 않아도 되는데 건축에서 걱정을 하니까 기본 방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하니까는 저희가 접합 부위에 다시 한번 테이프를 붙이고 그다음에 T2mm 방수 시트를 루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T100에 혼합토를 시공을 하였습니다. 인공토 45%, 조경토 40%, 비료 10%, 기타 5%는 그린 인프라 기술인데 테라코텐 같은 무기질 재료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세덤 식재를 하고 비산 방지막은 필요 없었는데 감리단에서 너무 걱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예,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먼저 37포트 68번 스퀘어미터당 요거를 재배를 해서 다음에 세던 블럭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트화 시킨 것이죠. 1년간 선재배를 했습니다. 적용 수종은 그린 인프라가 그간 했던 많은 연구 성과 속에서 5개 수종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돼서 10수종을 테스트해서 그 중에서 성과가 좋은 5수종을 도출을 했고 가장 많은 게 섬기린초 60%, 나머지 리플렉스, 알봄, 사철, 채송화, 돌나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섬기린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구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는 시공 조직이다 보니까는 수치는 없지만 섬기린초 속은 아파트 옥상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린초 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선재배 과정을 보시면은 그린 인프라의 고양 농장에서 5,500 스퀘어미터의 생산 농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먼저
토양 배합을 하고 세덤 블럭을 생산하고 세덤 식재를 블럭에 하였습니다. 세덤 할척은 저런 저관리형 상태에서 하고 다음에 생육 관리하고 6번 현장 반입하였습니다. 다음 시공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세덤 선재배한 농장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시험 시공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안 했고 몇 스퀘어미터를 반입해서 2회에 걸쳐서 시험 시공을 하였습니다. 현장에 적합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블럭을 반입하고 양중을 했습니다. 저 붉은색 저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거 그냥 그 장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까맣게 빨갛게 해서 그 랜드마크를 형성하기 위한 제품이었습니다. 다음. 세등 블럭을 현장에 설치를 하고 설치된 모습입니다. 설치 완료됐고 현재 옥상 녹화 전경입니다. 다음. 완료 사진은 이런 모습입니다. 현재 이런 모습이고 시공 단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한 30만 원 정도 스퀘어미터당 그랬던 것으로 제가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12회 인공지반 녹화 대상 공모전 시상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6곳의 인공지반을 만들고 관리하시는 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는 국내 인공지반 녹화의 저변 확대와 친환경적인 인공지반 녹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공지반 녹화협회 회원이라면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리고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사로 가입하셔서 국내 인공지반 녹화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인공지반 녹화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와 생명의숲, 환경부와 서울시도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인공지반 녹화의 가치를 나누고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순서로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 전에 단체 사진 촬영 후에 수상지의 설계, 시공, 협력사에 대한 상장은 접수하신 곳에서 받아갈 수 있으니까 꼭 챙겨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모든 참가자분들께서는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숲의 이호연 활동가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앞으로 모두 나와주세요.